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독서 지문부터 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그 못 온 애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복습용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대답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 알았지? 끄덕이지 말고 좀. 예비 고2이지만 예비 고3 수준의 학습을 하자.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니고, 그동안 기출된 것 중에서 좀 이제 좀 짧은 지문, 융합형이 아닌 지문, 여러분들은 이미 모의고사에서 융합형 지문을 접해봤을 텐데, 저 이제 수준은 고3이니까,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인 사고를 잘 따져가고, 또 이제 보다 보면 알겠지만, 지문을 읽을 때 하고, 문제를 풀 때 하고, 막상 이제 이런 이런 선택지가 있었나? 지문에?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낯설게 꼬일 수가 있어. 그런 것들도 지문이랑 선택지랑 내가 이제 매칭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지금 첫 시간이라서 독서부터 먼저 할 건데 검은 글씨는 본문이고 파란색은 쌤의 설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문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말로만 하고 하면 이해하고 필기를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문 그렇게 쭉 한번 읽고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고개 끄덕이고 다 아는 것처럼 문제 가서 야 1번 문제의 답은 3번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3번이잖아. 맞아요 선생님. 1번은 왜 틀렸는지 여기 봐봐 맞잖아. 네 맞아요 선생님. 하고 다 아는 것 같잖아. 다 틀렸는데 다 아는 것 같잖아. 또 집에 가서 보면은 너무 어려워. 배 없으니 끝났어. 덮어. 하고 그걸로 이제 그 지문에 대한 학습이 다 끝난 것으로 우리들은 착각을 하지. 그리고 실력이 이만큼 쌓였다고 자부를 하고 시험 보면 또 틀려. 그러면 틀렸지? 나 머리가 안 되는가 봐. 포기해야지.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첫 단계부터 내 설명을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나의 말을 그대로 내가 타이핑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사고 구술이라고 하는 거야. 소설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의식의 흐름 기법처럼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사고를 구술해서 타이핑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에도 쉽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사고했구나. 나도 이 정도 고민을 해야지. 여기에 뭐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더 쌓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에서 기출이 된 선택지야. 그러니까 이제 지문 읽고 바로바로 지문 내용과 선택지를 매칭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실전형 비문학 수업이다. 이렇게 쌤은 자부하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참고서는 없다. 내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3개 지문 준비했는데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중에 45분, 5분은 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집중하는 첫 번째 시간부터 독서부터 먼저 하겠다 이 소리. 그럼 첫 번째 2010년도 수능에 나왔던 과학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3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주목한 거야. 보통 그래 첫 문단에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통념이다. 괄호 열고 통념이란 뭐냐?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봐.
통념이 뭐였지? 통념이 뭐였지? 대충 떠올려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대충 떠올려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말하거나 아니면 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은 꿀밤 맞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대답하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통념이 뭐지?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커먼센스, 상식과 같은 것들인 거지. 그래서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근데 우리가 비문학에서 통념을 눈치를 채고 통념이 나왔구나 하면 우리는 글쓴이가 통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의 핵심은 통념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놨어. 통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핵심이다. 뭔가 해서 첫 번째 선택지가 나왔어. 원래는 파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넣었어. 성질 급해가지고.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다.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종끼리 밑줄 한번 그어봐. 거기다가. 그러면 본문에서 첫 번째 줄에 동식물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봐야 되겠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같은 개체끼리. 그래서 우리가 왜 종 하면은 무슨 인류 종이니 식물하고 식물이니까 동물하고 식물은 완전 다른 종이잖아. 그지? 근데 사람끼리 서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람이랑 콩이랑 사람이랑 동물이랑 물론 인간 동물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좀 다르잖아. 사람이랑 개랑 이거 같이 개체끼리 교배할 수 있어? 이거 자손 생길 수 있어?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사람, 같은 개, 같은 호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35의 4번에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이게 좀 안 맞잖아. 그래서 X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종이란이라는 말은 정의야, 정의. 정의는 단어의 뜻풀이야. 보통 우리가 정의를 쓸 때에는 그것이 이 글의 화제일 가능성이 매우 커. 알겠지? 핵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은 동식물에서의 종이란 이런 거고, 미생물에서의 종이란 이런 건데, 종의 구분 기준이 궁금하다 이거야. 어디에서? 미생물에서는 종의 구분 궁금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좀 다르니까.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고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으니까 미생물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아베마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떻게 구분하냐. 종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종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하겠다 해서 화제를 보면 미생물에서는 어떻게 종을 구분할까. 그 기준을 내가 밝히겠다. 다음 단락에서는 반드시 미생물에서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야 되겠지. 하나 아니면 두 개라도. 그러냐? 오케이. 남은 단 보니까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나왔어. 그것은 외양과 생리적인 특성이지? 나왔어.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랬잖아. 도에 주목한다면 도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얘는 보조사 역시 또한이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만한 외양이나 생리적 특성을 언급했고
이것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무엇도 있다는 거 아닌가? 도를 통해서, 그지? 확인할 수 있겠지. 의향과 특성이 사용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사용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있으면니까 이제 두 개지, 그지?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왔는데 이것이 아닌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어. 배양되는 데 변할 수 있고, 봐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주목 한번 해봐. 뭐가 변한다는 거야? 외양과 생리적인 특성이 변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 기준 아니야, 기준. 근데 기준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그 기준인가? 생각해봐.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돼. 기준이 변하면 혼란스럽지. 어떻게 그걸 나눠.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야, 이건 기준이 어떻게 변하냐.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인 요소도 되기도 어렵대.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서 몇 개만 하고 몇 개는 안 되고 하면 그게 또 다 구분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로 야, 이 첫 번째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는 예측 한번 해보자고. 예측. 항상 예측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게 습관화돼야 돼. 그러면 이걸로는 끝났어요. 이제 다른 기준이 나와야 될 거야. 그치? 다른 기준은 좀 괜찮은 기준이 나올까? 그건 모르겠어. 일단 봐야 돼. 그럼 이 관계는 끝난 거야. 이런 특성은. 이런 문제를 그래서 35의 2번 봐봐.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양 환경이라는 말이 있네. 그지? 그런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배양되는지, 이게 어떻게 배양되는가가 바로 배양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지? 맞니? 계속 이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이 제시가 됐어. 첫 번째 기준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인 유전적 특성을 제시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건 좀 주목해야 된다. 왜? 앞에 있는 거를 극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했네. 자, 많은 유전자가 있지. 유전자가 많이 있지. 그 중에서 특정 유전자니까 일부. 그러냐? 그러니까 이 미생물 봐봐. A 미생물과 B 미생물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전자 특성을 이용한데, 유전자가 하나 있는 그런 단세포도 아니지. 하나인 유전자로 군 생물이 없겠지, 설마. 그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 유전자가 많이 있다. 100개가 있다. 근데 100개를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만 비교한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 많은과 특정이라는 말에서 말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선택지로 나오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많은 유전자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OX 나오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 제대로 못 본 애들은. 그치? 이런 글을 읽을 때, 많은 유전자에서 몇 개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특정 유전자를 비교한대.
특정 유전자를 비교한대. 35의 5번 봐봐.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봐, 특정 유전자는 하나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그는 비교하는 거고 걔는 많이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X로 가야 되겠지?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요. 아니 구분하려고 지금 우리가 서로 A 미생물, B 미생물 서로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차이가 잘 나타내주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자꾸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쓴이가 밝히고자 하는 화제를 놓치는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 미생물의 종 구분 기준이 뭐냐를 밝히는 건데 서로 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유전자를 써도 모자랄 판인데 장난쳐가지고 일반 유전자로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유전자를 주로 비교한다.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얘가 쓰라는 거 이거는 주목을 해야 하는 거야. 읽을 때.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주의 집중하다 보면 더 잘 기억이 되고 되는 거예요. 35번 1번 봐봐.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무작위로 선택한다. 랜덤으로 한다는 거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서로 뽑았는데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걸로 했어. 같은 종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은 안 되고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특정 유전자만 컨택해가지고서나 차이가 있네. 서로 다른 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다. 그 다음에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가 있대. 이를 유전거리라고 해. 유전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져. 자, 두 개가 나왔는데 유전거리라는 게 하나의 개념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유전거리하고 종 구분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밝히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야 돼. 유전거리가 나왔어. 근데 그것이 글쓴이의 핵심 화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면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얘는 이 두 번째 문장으로 유전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를 통해서 유전거리와 종의 관계를 알 수 있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5의 3번 봐봐. 외양보다 유전적인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어느 정도 맞지? 어느 정도 맞지? 근데 보면 이것이 여기에 넣기는 조금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근데 이 특성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35의 3번을 배치했는데 요거는 봐봐. 그 위에 문장이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잖아. 확실하게 같은 종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 명확하게라는 걸 설명하지는 못해. 알겠지? 그걸 내가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X는 아니야 일단. X는 아니야.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세모쯤 되는 거야. 세모쯤 되는 거야. 응? 다음 문단 봐봐.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너 그 위에 문장 가지고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주 틀린 건 아니니까 세모로 놓고 다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 다음 문단 보자.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글쓴이가 고백하고 있어. 유전거리만으로는 안 된대. 그러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유, 친절하게 이유. 왜 안 되냐?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래. 자,
이유 나왔지? 이유 나왔지? 하지만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유전거리만으로 안 된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로 그치면 안 되지. 이거를 보완할 만한 다른 게 나와야 돼. 그래서 라문단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 그래서 보면은 특성에서 유전거리하고 유전체 유사도가 같이 언급된 거예요. 요게 유전거리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둘 다 뭐야? 유전적인 특성에 포함된 거잖아. 이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잖아.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것이 아까 35의 3번처럼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봐야 35의 3번은 동그랍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원칙은 그래. 다 비교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모든 유전자를 다 살펴야 한다 라고만 하면 그건 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못해. 아니면 요즘 유전체 유사도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다. 그건 틀린 거지. 그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겠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비교를 한대.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 경계를 확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대. 그래서 유전거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를 유전체 유사도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도와준대야. 그래프가 나왔네? 그래프는 민성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줘라. 응? 자, 그래프가 나왔어. 그림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했을 때 그래프는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기준을 살펴보는 게 좋겠지. 가로는 유전체 유사도, 세로는 유전거리. 그러니까 0이라는 기준이 있잖아. 유전체 유사도는 유사도야. 같은 정도의 유사도가 얼마나 유사하냐, 얼마나 같냐, 안 같냐 이런 거잖아.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좀 이제 사사분면이 있잖아. 그치? 1, 2, 3, 4가 있잖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유전거리는 가까울수록 같은 종이고, 그치? 항상 밝히고자 하는 게 뭐야? 얼마나 미생물이 같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유전거리는 가까울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같은 종이고, 유사도는 100%면 딱 100%면 좋지. 완전 똑같은 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종이라는 거네. 딱 봤을 때 사사분면 있으니까 사분면이, 그지? 1, 2, 3, 4. 사분면이 같은 종이다 라고 묶어봤네. 설명을 안 읽어봐도 그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본문 한번 보자고.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즉 L 미만이 3분면, 4분면 보면 같은 유전거리잖아. 근데도 유사도가 차이가 있잖아. 높은 것만은 아니야. 70% 미만도 있으니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반면에 유전체 유사도가 7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유전거리가 일정 수 미만이야. 즉 2분면에는 점이 없어. 즉 70% 이상이면 유전거리가 다 L 미만이야. 확인할 수 있겠지. 야, 이런 관계로부터 이 글에 화제가 나왔어. 즉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 이건 밝히면 끝나는 거야. 서로 유전거리가 가까우며 L 미만이라는 거지.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 바로 같은 종이다. 이렇게 글쓴이가 밝혀냈어. 그럼 끝났지 뭐.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를 모두 만족하는 정의, 즉 미생물의 종 구분의 기준이 나왔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OX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2, 3, 4, 5의 답이 뭔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했나요? 같이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렸네요. 1번에 1영역은 두 미생물 간의 유전 거리가 L 이상이고 유사도가 70%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님을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L 미만 70% 이상이야 같은 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분면 아예 없고 1, 3분면은 아닌 거야. 4분면만 같은 종이라는 거지. 자, 2번. 이 영역에 점이 없는 것은 두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 이상, 미만 뭐 이런 거 다 알죠. 경우 L 미만의 유전 거리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맞죠? 그대로 읽었지 않습니까? 3영역은 두 미생물 간의 유전 거리가 L 미만이더라도 유전 거리만으로는 종의 경계 구분이 어렵다. 그렇죠. 3, 4분면이 같이 L 미만인데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4번. 4영역은 두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가 70%포인트 이상인 경우 유전 거리도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맞죠? 5번이 문제가 있네. 1, 4영역은 유전 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거짓말. 여기 봐봐. 유전 거리만으로 모자라서 요게 필요했잖아. 이것만으로 요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면 그래프를 통해 봐서도 유전 거리가 L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도가 서로 차이가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X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단은 보통 이렇게 앞에서 글의 화제가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 보통 이제 의의나 전망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생물의 좋은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L 미만 70% 이상이니까 그 사이에서도 좀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더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구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독서 두 번째 질문 가시죠. 자, 2014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문단.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노출됐다. 이거는 현실을 좀 보여줍니다. 현실. 거의 안 썼지만 현실을 좀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리고 광고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아, 그래. 화제가 광고인가? 아무래도 광고이겠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간접 광고는 또 뭐야?
라고 또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어요.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달리라는 말은 뭐겠어? 직접 광고와 뭔가 다른 게 나오겠지. 직접 광고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는 거야. 즉 프로그램 안에서는 광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달리 PPL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서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해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네. 그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있고,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하고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게 더 광고 효과가 시청자에게 더 미칠 것인가 생각해보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있다 치면 안 봐요. 광고를. 돌리다가 오지. 근데 방송 프로그램 내에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 광고를. 왜냐면 그걸 채널 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내용 되는 것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단. 그래서 25회 4번 봅시다.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얘는 뭐예요? 직접과 간접의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아니 어디 효과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이 앞뒤에 붙냐 프로그램 내에 있냐 이거 따라서 구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X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말장난하고 막 바꾸고 이상한 거 집어넣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이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라는 거야? 피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어려워. 왜 어렵겠어?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시청자에게 노출될 광고가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더 선호하죠. 돈벌이 혈안된 그런 광고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 간접 광고만의 특성입니다.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에게 뭐가 잘 돼요? 노출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그래서 간접 광고가 좋다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25회 2번을 보시면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아니죠? 이렇게 바꾼다니까? 장난친다니까? 근데 복잡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다. 이 문단,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확산시키려 하죠.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죠. 겉으로 드러난 건 두 가지입니다. 인지도를 높인다. 많이 알게 해서 상품에 대해서 괜찮네. 광고가 많이 되니까 좀 좋은가 보지? 라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 벌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거지.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거지. 자, 25의 5번은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습니까? 추론할 수 있지요. 프로그램 내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이게 노출이 되면 사람들의 무의식에 알게 모르게 그것이 영향을 주고요. 이것만으로 좀 이제 불완전해요. 여기까지만 읽고 25의 5가 동그라미다 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 문단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킨다, 인지를 높인다 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음 문단에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선택지였다. 까다로운 선택지였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본 거예요. 자,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합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주류적 배치는 뭐냐?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하고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언급하는 것이 주류적 배치입니다. 주변적 배치는 뭐냐?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노출한 것이다. 그러면 봐봐. 배경을 통해 노출한다는 거는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뭐야? 그러면 사용, 착용, 대사를 통해 사용, 언급하는 거 아니면 다 주변적 배치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쓴다. 내가 뭐 사용한다. 내가 말을 언급하는 거 아니고서는 다 주변적 배치다. 배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쓴다. 라고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다. 사용하는 거다. 쓰는 거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백그라운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냉장고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뭐 이제 지폐 써있고 막 디오스 써있고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 나는 이제 옆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거야 이게. 아니면 그 커피잔을 쓰는 거네, 그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커피 전문점이라도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컵 아닌 거 뻔히 아는 것들. 계산할 때 딱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변적 배치.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사례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경험했던 사례를. 자,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한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그죠? 일반인들이 안 나오겠죠? 일반인이 나오는데 광고를 줘요? 사람들이 안 볼 텐데? 연예인들이 나올 때 그런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싹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많이 보니까요. 시청률에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착용하고 언급하는데 더 주목하지 않을 리가 없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상식에 맞게끔 이해하자. 그래서 25의 1번.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아니죠. 주변적 배치는 주목을 안 받아요. 주류적 배치가 더 받아요. 이렇게 X를 가시고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진다. 이거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맥락 효과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면 안 그래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용하고 착용하고 언급해도 주목되는데 이것이 참 잘 녹아들었다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시청자한테 어필했다 하면은 더 끌리는 거지. 그 상품에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뭔가 그 상품이 그 시청자에게 노출됐다 하면은 그에 대한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야 어디 나왔대, 야 프로그램 나온대, 어디 한번 가볼까? 장소가 데이트 코스가 나왔어. 너무 로맨틱해. 그리고 거기 인기 명소가 되잖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아직 케이크다. 케이크 전문점이었는데 일이 별로 안 났었는데 그 방송에서 정말로 두 남녀 주인공이 달달하게 사랑하는 장면에서 케이크를 먹었다. 너무너무 나도 그렇게 싶은 거야. 그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친이랑 여친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근데 별로야. 이럴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맥락 효과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맥락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26의 5번 봅시다. 기억에 따른 광고와 니은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아직 안 나왔죠. 다음 페이지에 밑에 있는 건데 협찬 제도가 기억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간접 광고 제도가 니은이야. 그러니까 간접 광고는 일단 맥락 효과가 있지. 니은은 지금까지 읽은 걸 동그라미 확인할 수 있겠지. 기억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봐봐.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했대. 그러니까 일단 간접 광고는 다 매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협찬제도도 극히 제한된 거긴 하지만 간접 광고를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매너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지. 맞니? 26개 5번 다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 그렇지. 3문단 가자.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왔다. 협찬 제도는 뭐냐? 간접 광고인데 극히 제한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제도는 뭐냐?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즉 광고주겠지, 광고주.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공짜로 하고 공짜로 드라마 찍고 이런 것도 있잖아. 왜? 활용하고 프로를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아닌 협찬 고지를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왜 영화 보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이제 협찬 막 엄청 나오잖아. 드라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협찬제도 특징을 두 가지 언급했어요.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협찬 고지를 올리고, 이 두 가지 특징 나왔어요. 이 중에 2번 봅시다. 기억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돈을 줬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협찬, 이 업체에서 이거 협찬했다 하면, 그래, 그 업체였어?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총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비 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 땀시 경비를 줘? 조선사업가인가? 그거 아니잖아. 당연히 동그랍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제도는 금지했어. 협찬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야. 왜냐면 그 상표를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왜 검은 테이프로에 가리고 막 그러잖아.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 그런 거 있잖아. 자, 협찬제도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앞에서 언급한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대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광고 초기에는 90년대니까 제한적으로만 간접 광고를 허용했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26에 1번 봅시다. 기억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즉 간접 광고가 간접 광고 아니라 간접 광고라는 거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 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상표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인성아, 26의 1번 선택지에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밑줄 한번 그어봐. 좀 문제가 있지. 바로 위 문단에서 어떻게 했죠?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문단.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니까 협찬 제도 그대로 유지 플러스 간접 광고가 조금 더 신설된 거야. 2010년도부터. 그래서 이거는 봐봐. 3문단에 언급한 협찬 제도를 유지하고 시청자 요구가 아니라 광고주,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서 시행된 거야. 최근에 시행된 거고.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그 퀴즈가 나와 있어요. 법적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거야. 되게 협찬제도는 제한했다 그랬잖아. 뭣도 금지, 뭣도 못하게 막 제한했는데 그건 좀 달리 느슨하게 좀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산업 활성화한다는 거 돈 많이 벌게 한다는 거잖아. 누구?
광고주와 방송사겠지 뭐. 그래서 괄호에는 그 사람 써주면 되고요.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허용된 건 이거예요. 다만 시청자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즉 말로 하면 안 돼. 즉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말로 하면 안 돼.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도 안 돼. 오늘 커피는 맥심 커피가 참 맛있네. 이거 말하면 안 돼. 맥심이라는 커피잔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맥심, 역시 커피는 맥심이야. 드라마에서 광고로 찍지. 그건 좀 안 된다. 즉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여주는 것은 허용. 그렇지만 언급이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안 돼. 또 방송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텔레비전 TV 나왔어 하면은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뉴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드라마나 이런 것들보다는, 연예 프로그램보다는 뉴스 이런 것들은 더 믿잖아. 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쓰네? 야, 그럼 이제 좋은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금지한다. 26의 4번 봅시다. 니은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안 했죠? 허용하지 않았죠? 금지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모형도 아니야. 그죠? 차이가 있어.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 일모형도 아니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아니라 금지야. 금지. 왜?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니까. 공적 특성. 공적 특성이 바로 객관성, 공정성과 대응되는 거야. 알겠지? 공적이란 말. 개인의 사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인 영향을 주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 진행자들이 물을 마시는데 머그컵인데 그냥 거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와 있어. KBS에서 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컵에 J라고 써 있어. 딱 특정 상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와 있어. 내가 그걸 못 본 것 같아.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거 스타벅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시진 않아. 이렇게 보여주고 드라마 보면은 그것도 신기하다. 일부러 그러는 걸까? 요렇게 안 마셔. 카메라 저기 있는데 이렇게 안 마셔. 요렇게 하고 나 지금 PPL? 언급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근데 공적방송이 아니잖아. 개인 채널 유튜브니까 상관없어. 인정? 쌤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싫어해요. 제자가 선물해줘가지고 쌤이 마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좀 좋은 걸로 사주든가. 그 다음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찍어야 되니까, 그치? 그거를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한 컷이라도 더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길어지겠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많아.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비판해요. 왜? 뭐가 길어져?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한다. 26의 3번 봅시다. 니은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자기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자기적이라는 말뜻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일부러, 억지스러운 이라는 말과 위 본문에 나와 있는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렇게 이해도 되죠. 자기적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인정. 동그라미. 5문단 봅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된다. 은연중이라는 말이 있죠. 은연중 파고든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주체적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됐죠? 자, 아까 언급했던 25의 5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바로 은연중 파고든다와 똑같이 대응되는 말이죠. 이렇게 말 바꾸게 한 거예요. 광고가 발생할 수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 문장.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이네.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컨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수학의 반대가 뭐예요?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 즉 마음의 창,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름의 가치관, 안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판단의 여지가 있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 간접 광고의 폐해로부터 비판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5의 3번 봅시다.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한다. 그죠? X. 갖고 있어가지고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좀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듣지 않는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문제가 있죠.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3점짜리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관련지어서 1번, 2번, 3번, 5번 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뭐 때문에 아닌지도 딱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했나요? 봅시다. 보기를, 이건 사례니까 친절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는. 여기에 보기에도 개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설명이. 근데 이건 설명이 아니라 사례잖아. 사례니까 볼 필요는 없고, 1번으로 바로 가면,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제조회사는 보니까, 이거는 확인하면 돼.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상표가 노출된 거잖아, 그제? 근데 이거는 간접 광고가 맞고, 그지? 줄적 배치가 맞지?
보여주는 거니까. 테이프로 가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볼까?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래. 주변적 배치? 배경인데 얘는 지금 입고 있잖아. 착용은 주직 배치잖아.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네. 주변적이 아니라 주류적이라고 해야 되겠네. 3번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는 맨 마지막 문장에 고지된 거 있잖아. 협찬 고지잖아 이게. 됐지? 그리고 간접 광고 상표 보이는 거 이게 다 찾을 필요 없이 하나씩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4번 남자가 승용차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봐. 뭐라고 말했어?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언급했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간접광고법이면 제도에서는 이거 언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지? 사문단에서 안 됐는데 위반하고 있군. 동그라미. 방송 후 화면 속에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을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 많았다면 간접광고에 맥락도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동그라미. 까지 됐니? 오케이. 그럼 마지막 요거 질문하고 이제 쉬자잉. 2014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1번단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합니다. 법률에서는 법률 효과랑 요건을 규율한대. 그지?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사례네. 750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성립 요건도 같이 규율한다 그랬으니까 뭐냐?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 말미암은이라는 말은 원인이 되는 거잖아. 고의나 과실 때문에 생긴 위법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바로 그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아니야? 요건 3가지.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렇게 이제 묶어야 되겠지, 그지? 첫 번째 거랑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가 하나고, 그지? 손해 발생이 하나, 인과관계가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쌤이 점을 잘못 찍어놨다니 콤마로, 두 번째 거는 콤마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두 번째는 손해 발생, 세 번째는 인과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5, 2번 봅시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입증이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요건들 입증해야 돼. 정말로 고의나 과실이냐, 위법행위냐, 손해배상이 발생했냐, 있냐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입증이란 말로 하자잉. 그러면 입증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봐.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 개연성이 바로 그럴지도 모른다잖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잖아. 근데 내가 너를 때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얘들아?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개연성만 가지고 걔한테 네가 했잖아! 손해배상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지. 개연성은 좀 부족하네. 확실하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났잖아! 라고 해야 맞아, 내가 그랬어. 너 손해배상해! 이렇게 되는 거지. 개연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얘들아? 인과관계라는 말 생각해봐. 인과관계.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아니지, 확실하게 일어났다!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겠지. 나야 되겠지. X로 가자. 34번 봐봐.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이거는 봐봐. 뭔가 행동을 한 거잖아. 행위를 했어. 근데 그게 법에 어긋났어. 위법 행위를 했어. 근데 그때 그 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거야. 일부러 그랬다. 아니면 과실은 뭐야? 실수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거지? 아마도 그럴 거야.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잘못했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랬다. 하면은 아마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안 될 수,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리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정상삼작이라는 게 있잖아. 고의로 했어. 그러면 잘못한 거지. 확실하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런 것처럼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 입증하면 얘는 요건이 하나 성립이 안 된 거잖아.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X로 가야 되지. 맞냐? 따지기 좀 어렵다잉. 응.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봐봐.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고의나 35의 4번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거는 요건 중에 하나가 성립 안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그렇게 이해하라잉. 그래서 X. 다시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를 일으킨 사람, 피해자는 해를 당한 사람, 알겠지?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로 가야지. 배상이라는 것은 말뜻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즉 가해자가 그 손해를 물어줘.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물어주는 것이 배상이다. 알겠지? 야, 그래서 봐봐. 배상과 보상이 있어. 둘 다 뭔가 돈을 주는 거야. 이때는 돈이라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 강제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가 났잖아. 우리 민족이 손해에 배상이 맞지. 손해 보상은 안 되는 거야. 배상은 정말로 가해자야. 일본이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그렇게 사과 의미의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일본 애들은 배상이라고 안 써. 일본은 보상이라는 말을 써.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우리나라는 배상이다 이라고 해야 되고, 일본인들은 보상이라 그래. 보상은 뭐야? 불쌍하니까 주는 거야. 그런 용어의 차이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 우리 절대로 보상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배상하라 라고 해야지, 보상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배상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굉장히 맞네. 배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했다. 자, 이 문단은 거자.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입증 안 하면 재판에서 치잖아.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야. 입증 이런 걸 하는 거야. 그지? 입증이 왜 중요하냐? 법관이 판단하니까 이기려면 입증을 열심히 해야지. 그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라는 말은 한 번 더 말하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을.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고가 입증 못했어. 원고가 지는 거야. 피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 못했어? 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고가 뭐고 피고는 뭔지, 이건 상식이니까. 그래서 원고라는 말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피고는 뭐야?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 내가 맞았어. 때린 놈 저기 있어.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법원 재판을 했어. 내가 원고, 얘가 피고.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 만약에 입증 못하면 진다. 지면 안 되잖아. 그 당사자는 원고인지 피고인지 어쨌든 입증의 부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거를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말 어렵지 않지? 다음 보면 소송,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입증 책임을 가져야 돼. 3문단.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뭐가 있어? 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안 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봐. 때렸다 하면 뭐 CCTV라든가 맞았으면 여기 피가 터졌거나 병원 간 기록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하잖아. 근데 안 때렸다고 증명하는 것은 얘가 얘를 만나지 않았다. 그 하루 종일 기록하고 막 뭐 했어? 너는 또 이 시간에 뭐 했어? 뭐 다 해야 되고 더 어려운 거야 그게. 때리지 않았다를 증명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때렸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를 증명하는 게 쉽지 벌어지지 않은 거를 증명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뭐 했는지 다 밝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게.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 그래서 법은 상식이어야 되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근데 왜냐면 워낙에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법은 상식이 아니. 쉽다. 당연하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더 쉽다. 이 둘 가운데 즉 이 두 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중에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어야 한다면 당연히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그렇지. 누구라도 입증하기가 쉬운 쪽에 네가 입증해 라고 하는 게 공평하잖아. 입증이 어려운 데다 네가 입증하면 억울해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즉 원고, 저 새끼 때렸어요, 저 맞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빨 나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합리적이네. 그치? 저 새끼 때렸어요. 그래 증명해봐. 네. 얼마나 쉬워. 당연한 거 아니야. 병원 진찰서 기록 내고 CCTV 기록 내고 주먹 날라오고 막 이빨 옥수 털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치? 형평이라는 말은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쉬워. 예를 들면 갑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을이 있어. 법관이 을에게 야 갑이 불을 냈다고? 근거를 대봐. 입증해봐. 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이 만약 근거를 못 대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못 받겠지? 입증 책임을 줬는데 입증을 못했어. 그럼 패소하는 거지. 그럼 손해배상 못 받아. 오히려 그 다음에는 무고죄로 걸릴지도 몰라. 갑이 저 새끼가 나를 불냈다고 거짓말했어요. 저 억울해 명예훼손 당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자, 35번 1번 봅시다.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원고, 피고겠지?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 나누는 원리에 작용한다. O야 X야? O잖아. 그지? O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번째 문장 위에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지. 이렇게 바꾼 거야. 그 문장을. 세 번째 문장을. 자,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에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돼. 요건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입증해야 돼. 즉 다시 앞문장에 의해서 불난 거 보면 갑이 불을 내서 을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을이 그럼 소송, 즉 재판을 걸면 을은 원고, 갑은 피고가 되고 그리고 요건들이 있잖아. 요건들을 입증하면 갑에게서 손해배상을 을이 받게 되겠지. 자,
35에 3번 보자.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다. 그지? 원고, 바로 그 문제, 원고가 되어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35에 5번.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말이 너무 헷갈려. 않으면 뭐 없는 막 그렇거든? 생각해봐. 불이 났어.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불이 났다고 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 즉 을이 당연히 지지. 불이 났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불이 났는 거를 못 밝혔어. 그럼 내가 지는 거지. 그래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받지 X가 되겠습니다. 3문단.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관계는 좀 특별하네. 인과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요건들에 비해서 입증이 조금 어렵나 봐. 공해사건 등에서 좀 문제가 된대. 요건 특히 인과관계가 조금 문제가 된대. 공해사건 같은 데에서. 공해에 관해서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아. 즉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거지.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따지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라고 소송 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소송을 건 사람이 원고가 되고 원고가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요건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공해는 과학적으로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겠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 그지? 그러면 다 지는 건가? 그것도 좀 그렇잖아. 분명히 사람들이 아프고 막 어장이 황폐화됐는데 뭐가 있을 거 아니오. 입증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면 그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네. 봅시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집어맞지 마! 이런 얘기야. 하나만 하지 입증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인과관계를 입증 못하면 소송에서 지는데 공해사건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도 즉 원고에게 야 네가 입증해야 돼. 네가 입증 책임이 있어. 라고 막 강요하면 소송하지 말란 얘기지. 그냥 그대로 살아란 얘기지. 이건 좀 그렇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즉 공해했으니까 폐수를 방출했다, 대기오염을 해놨다는 그 기업에 했을 거 아니야.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렇지. 그래서 기업이 공장에 공해를 배출했다는 가정하에 공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지. 기업은 피고야. 한 개인, 즉 공해 피해 입은 사람 마을 사람들일 거 아니야. 시민들일 거 아니야. 그지? 한 개인이 어떻게 복잡한 과학기술적, 그지? 과학기술적 문제를 입증할 수 있겠어? 기업이 알려줄까?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겠지. 이거 문제가 되겠네. 형평성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다음 해결책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되겠지. 안 나오면 안 되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공해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다는 거지.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 않아.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서, 즉 기준을 높이가 아니라 낮춰서 문턱을 낮게 해줘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 해.
인간관계 입증하긴 해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해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지. 그나마 다행이지. 곧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공해소송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글 보면은 인간관계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실한 단계까지 요구.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한다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것만큼은 거기까지 좀 아니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했대. 그나마 좀 괜찮지? 완전 빡시게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데 공해 소송만 그렇다는 거야. 다른 소송은 안 그렇고.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지? 그 정도가 얼마나 낮은 정도인지는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기업이지, 공해를 배출한 기업이야. 인과관계 성립을 방해하는 징후를 제출해야 돼. 책임 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려우니까 어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정도만 해. 근데 입증을 했어. 그럼 지게 생겼어, 기업이. 그러면 기업에서는 아니다. 얘네들 인간관계가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는 입증 증거를 제시해야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기업에서도 조금 더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재판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 왜냐면 그래서 책임 면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안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불하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 어민들, 시민들이 여기 입증했어.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게 생겼는데, 영업비밀이긴 하지만, 우리 그거 아니에요. 이 한 거는, 우리 기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갈 리가 없어요. 폐수가 갈 리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따져보고 뭐 하고 하면, 정보가 노출됐어? 오픈됐어? 그럼 얘네들 따져가지고, 그 문제 또 아니라고 전문가들 해가지고 분석하면, 또 이제 더 공방이 치열하게 되겠지. 보통 기업은 좀 감추죠. 그렇습니다. 자, 4문단, 5문단이 선택지가 없는 이유는 36번 보기 문제가 관련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가 사례예요. 사례고 OX가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3점짜리입니다.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볼까? 보기를 보면 어민들이 피해 입었어, 그지? 원고야.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세 가지가 뚜렷이 밝혀져야 돼. 1번, 2번, 3번 있어. 근데 어렵잖아, 이게. 어민들이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1번만 입증하면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이제 어민들이 이기는 거지. 1번은 좀 그래도 쉬우니까. 2번, 3번은 좀 이제 과학적 뭐 오염물질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렵잖아. 1번만 이제 보면 요즘 해류가 이렇게 오는 거고 어민들은 해류 흐름을 잘 알잖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 정도야. 그 정도만 하면 어민승 하는데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다.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뭐 기업들도 기업에 앉을 거 아니야. 그런 내용만 좀 이해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보면 1번에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려는 것이다. 그렇지. 세 개 중에 첫 번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원고라는 말도 맞겠지? 피고라고 하면 곤란해. 예를 들면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 아니요. 2번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 그렇지.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3번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 그렇지. 피해자니까 원고니까 입증 책임 원리가 있지. 4번 위협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아니 3번을 맞으면 3번을 동그라미 쳤으면 4번도 회사가 아니라 어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이러면 3점짜리로 나왔어요. 너무 쉽지. 저는 4번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회사 쪽이 아니라 어민 쪽이다로 바꾸는 게 맞겠고 또 5번에 그렇지. 이렇게 되면 1번을 어민 입증하면 회사가 안 되는 거니까 공장 폐수 속에 물질 들어있지 않다. 사실 회사 쪽에서 입증해야 되겠지? 나머지 2번, 3번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되겠지? 1번도 아마 아니라고 입증할 수도 있어. 어쨌든 반박하는 거를 회사 쪽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 면회한다고 보험단에서 언급되어 있으니까 됐냐? 오케이. 그럼 비문학 좀 했으니까 쉬었다가 문법 문항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